3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차 산업혁명은 지식정보혁명이고 1970년대부터 일어났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에 의한 산업혁명이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 관련 연구가 주요 이슈고 수평적인 권력 구조로 사회가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잠깐 좀 3차 산업혁명은 지식정보혁명이고요. 이 지식정보혁명의 촉발 지점은 뭐냐면 1970년도에 인텔이라는 미국 마이크로프로세서 회사에서 반도체를 통해서 인텔 4004라고 하는 CPU를 개발해요. 그 CPU가 나오면서 과거에는 무슨 IBM 360이니 이런 대형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은 컴퓨터 시스템을 도저히 만나볼 수가 없었는데, 이때부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아주 값싼 칩 형태의 부품이 개발되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애플, 그다음에 뭐 아타리, 뭐 제미니 이런 컴퓨터 회사들이 퍼스널 컴퓨터 회사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에 가장 주요한 이슈는 뭐냐면 퍼스널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이 퍼스널 컴퓨터가 생기니까 이 퍼스널 컴퓨터를 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었고, 이 데이터 처리를 된 게 공장이나 사무 자동화, 그러니까 옛날에는 FA라고 했거든요. 팩토리 오토메이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팩토리 오토메이션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OA, 그러니까 OA는 오피스 오토메이션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이런 걸 쓰는 거를 저희는 OA라고 얘기를 했어요. 70년대 용어, 7, 80년대 용어. 예.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 3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 인텔사의 마이크로 프로세서예요. 이 칩이 생기니까 퍼스널 컴퓨터가 생겼고, 이 퍼스널 컴퓨터가 생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고, 그 응용 프로그램이 값싸게 보급되기 시작하니까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FA 또는 OA 형태로 발전되기 시작한 게 그게 3차 산업혁명입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많은 그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었고, 왜 인건비를 절약했냐면 단순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1970년대부터 있었죠. 스프레드시트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 스프레드시트는 뭐냐면 그 엑셀 같은 거를 저희는 스프레드시트라고 불러요.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불러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예전에는 수많은 전자계산기를 누르는 사람 또는 주판, 옛날 주판 많이 썼었으니까 이런 계산원들이 많이 필요했어요. 이제 옛날에는 사람의 임무 중에 하나가 계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암판자라고 주판자라고 이러면은 뭐 그 은행에도 취직하고 막 그랬습니다. 70년대만 해도.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뭔가 월급을 주거나 물건 대금을 계산하거나 이런 계산이 필요한 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장에서도 뭔가 치수를 계산하거나 뭘 하려면은 사람이 계산했습니다. 이게 다. 네. 그래서 사람의 계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가 1970년대, 80년대인데 그 시절에 미국에 있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하면서 이게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명 정도의 계산원이 일주일 뭐 한 달 내내 밤새고 일을 해야 간신히 뭐 계산을 맞출 수 있었는데, 그런 걸 북이라고 하잖아요. 북이란 용어 기억나시죠? 네, 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퍼스널 컴퓨터로 하니까 5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입력 땡 치면 바로 결과 쫙 나오고 프린터로 쫙 뽑아버리면 이제 월급 계산이 몇백 명께 한 번에 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하는 방식이 이때부터 상당히 많이 자동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3차 산업혁명이고요. 자,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저희가 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2011년 이후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시기가 맞고요. 자, 이거는 이제 3차와 가장 크게 구분되는 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 나온 가장 큰 특징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모두가 알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일렉트릭은 에디슨이 만든 회사로도 유명해요. 원래 제너럴 일렉트릭은 발전소에 들어가는 설비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발전소에 들어간 설비, 그 다음에 항공기 엔진 이런 거를 잘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하드웨어
업체였어요. 제너럴 일렉트릭 자체가. 근데 80년대에 그렇게 이제 거대한 제너럴 일렉트릭이 방만한 경영을 하다가 이제 그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이것도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잭 웰치라고 기억이 나요. 잭 웰치라는 사람이 뭐 구조조정한 거죠. 뭐 필요 없는 사람들 다 자르고 뭐 회사 공장들 해외에다 이전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경영 혁신을 통해서 제너럴 일렉트릭을 살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80년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4차 산업혁명에서 GE를 얘기하냐면 GE가 그렇게 해서 발전한 GE가 어떻게 하면 또 혁신을 이룰까 계속 고민하다 봤더니 GE가 하는 사업 중에 또 하나의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공기 엔진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항공기 엔진을 정비하던 사업이 있어요. 왜냐하면 항공기 엔진이나 발전기에 들어가는 발전기 터빈이나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그 에디슨이 만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회사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인데 어떤 문제였었냐면 회사가 이제 또 혁신을 해야 되겠고 자기네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이 제일 좋겠는지를 검토해 봤더니 이 항공기 엔진은요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장이 나면 안 되잖아요. 항공기 엔진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가 일단 이륙해가지고 공중에서 고장 나버리면 이건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항공기 엔진이 멀쩡하든지 말든지 무조건 그 사용 수명이 되면 버려. 예를 들어 사용 수명이 항공기 엔진인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80회. 그래서 연수로는 2년 이내에 180회 쓰면 무조건 버려라. 이런 권고 규정이 있으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거를 계속 저걸 했잖아요. 그 정비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 정비 사업에 얼마나 막대한 돈을 벌어요. 근데 여기서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예요. 더 벌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봤더니 2년이 됐다고 해서 꼭 고장 나는 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를 데이터로 알아내요. 네, 다 고장 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부품만 고장 나거나 어떤 특정한 뭐 부품만 갈아주면은 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고장 나는 부품만 갈아주는 걸 했는데 그거를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예방 정비라고 부릅니다. 이쪽 예방 정비라고 불러요. 뭐 프리벤트 메인터넌스인가 뭐 영어로 하면 그래요. 예방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더 세이브를 했는데 잘 찾아봤더니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지 보전이라고 그래요. 예지 보전이라고 하는데 예지 보전은 뭐냐면 요 부품이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데 언제 몇 시간 지나면 이건 분명히 고장 날 거야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예,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봤더니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부품은 망가지겠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엔진을 한 번에 다 교체하지 않고 그 고객사인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 뭐 자리죠, 재팬 에어라인 뭐 이런 그 항공사, 여객 항공사한테 수주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꾸로 제안을 한 거죠. 이거 그냥 바꾸지 말고 우리가 이거를 예방 정비를 해서 완벽하게 쓸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돈 좀 더 내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항공사에서는 유리하지 않습니까? 바꾸면 더 비싼데.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2010년, 11년대 이때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크게 인정을 받아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방법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슨 이름을 붙이냐면 빅데이터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센서의 정보를 가지고 부품이 고장 나는지 안 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서 이 전체 교체를 하지 않고 일부 부품만 교체해 가지고 사용 연한을 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익을 창출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괜찮거든요, 보니까.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이거 왜 이렇게 잘 맞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한 거죠. 그게 이제 원래는 이런 그 설비, 메인터넌스 업체들이 하던 일들을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는데 그 대표 회사가 제너럴 일렉트릭이고 이게 지금은 거버먼트 영역까지 넘어온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뭐 사무관이나 서기관 하는 사람들은 4급, 5급 이런 아저씨들은 정부에서 행정을 하는데 근거를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 근거를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그 계획을 하는 기획서를 쓰는데
중학교가 3,000개가 뭐 없어지니까 3,000개의 중학교를 없애고 대신에 3,000개에 해당하는 예산을 다른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옛날에는 뭐라고 안 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들어온대요. 공무원 하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은 그 빅데이터로 분석돼서 예측된 결과를 첨부하지 않으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근거가 안 맞으니까.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 확장이 된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제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걸 판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배우고 계시고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해요. 지금 이런 그 강의에서는 중요성밖에는 파악할 수 없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예측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잘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가 제일 중요한데 이 빅데이터는 데이터인 거고요.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어떤 영역이냐면 AI의 영역이에요. AI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세싱 메소드예요.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AI 자체가 프로세싱 메소드에 관련되어 있는 응용 수학이에요. 예, 응용 수학이라서 그 실체가 별로 없는 거고 실제로는 뭐가 핵심이냐면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빅데이터가 핵심이에요. 제너럴 일렉트릭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공지능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엔진을 교체하지 않고 사용 수명을 더 늘려서 썼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핵심인 거죠. 그런데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센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센서는 물리량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예요. 센서란 거는. 그래서 마이크도 센서고 카메라도 센서예요, 사실은. 왜냐면 마이크는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고 카메라는 영상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현상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를 저희는 센서라고 부릅니다. 센서라고 부르는데 그 센서가 전기 신호를 만들었는데 이 전기 신호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거는 그냥 그 센서는 통신을 연결해서 뭘 할 생각은 안 했고 그냥 그 안에서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센서들이 몽땅 연결돼 가지고 통합되어 있는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게 해준 게 뭐냐면 인터넷 오브 띵스예요. 네. 영어로는 인터넷 오브 띵스고 우리식으로는 사물 인터넷 뭐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센서예요. 센서. 네, 네, 네. 그럼요. 예, 이 센서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다 모으는 게 중요해요. 센서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모아놓은 게 빅데이터고요. 그죠? 예,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물 인터넷부터 이제 예시를 들었네요. 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자율주행차, 3D 프린팅,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 로봇 산업 등이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키워드가 인공지능과 로봇이라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AI. 순서는 그래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사물 인터넷에서 빅데이터를 만들려면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그러니까 순서가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다음에 빅데이터 처리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게 AI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순서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이 내용들보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4차 산업혁명을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다 사이드, 예, 사이드, 그냥 예, 사이드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AI. 예, 그게 이제 처리 순서예요. 제일 최종착은 AI 서비스고요. 예, AI 서비스가 되려면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예,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센서가 필요한데, 예, 이 센서가 통신하고 연결되어야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클라우드는 보내온 많은 데이터들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니까 클라우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저장된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데 너무 큰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니까 이름이 빅데이터라고 붙은 거예요. 예, 그 목적에 맞게 처리된 데이터를 서비스하면 걔가 AI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CPS 혁명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핵심은 이런 얘기들인 거죠. 무한대 CPU, 무한대 메모리.
무한대 네트워크, 무한대 클라우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이 내용 자체가 다 클라우드의 개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제가 쓰는 컴퓨터는 당연히 CPU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쓰는 컴퓨터를 통신으로 다 연결해요. CPU가 그럼 수십만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무한대 처리 용량이 생기는 거고 디스크도 무한대가 생기는 거예요. 클라우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컴퓨터를 클러스터링이라는 기술로 이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클라우드예요. 이름이 이제 클라우드로 바뀌었죠. 예, 그런 거고요. 잠깐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오늘은 끊지 않고 그냥 쭉 갈게요. 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요. 예, 오늘은. 이거를, 잠깐만요. 이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화이트보드 올리려고 그래요. 예. 제가 뭘 하냐면은, 자, 클라우드란 게, 클라우드. 이거 구름이잖아요. 영어로 구름이잖아요. 이 클라우드의 어원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화이트보드를 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 미국이 넓잖아요. 이렇게가 이제 캘리포니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멕시코, 네, 이렇게 뭐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가서 이쪽에 플로리다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워싱턴주가 있겠고, 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뭐 알래스카가 있고, 이게 잘리고, 미국이 대충 이런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자, 근데 이 땅이 엄청나게 크죠. 예. 근데 여기 뭐 캘리포니아에 뭐 LA도 있을 수 있고, 뭐 샌프란시스코도 있을 수 있고, 이쪽에 뭐 뉴욕도 있을 수 있고, 이쪽에 뭐 워싱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플로리다에서 유명한 도시가 아틀란타인가? 여기 아틀란타도 있을 수 있고, 뭐 여기 휴스턴 텍사스구나. 휴스턴도 있고, 뭐 이렇게 많다 칩시다 이렇게. 자, 이런 데에 각각의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엄청 많은 컴퓨터들이 이렇게 막 연결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들을 이렇게 막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그리기가 싫은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이게 뭐 뉴욕에 있는 컴퓨터가 아틀란타로 연결되고 막 이렇게 막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이게. 하여튼. 에이, 이 그냥 네, 컴퓨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구름같이 보이잖아요. 이름은 그래서 클라우드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귀찮아서 이게 결국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써보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브라우저 열어서 뭐 저장도 가능하고 이메일도 보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름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 머리 위에 있고, 사람은 항상 여기 있고, 예. 이 사람이 스마트폰 들고 있고, 이 사람은 예, 노트북 들고 있고, 뭐 이렇게 치면 이 사람들이 뿅뿅뿅뿅뿅뿅 뭐 이렇게 연결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요게 클라우드에 이름이 붙은 이유예요.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저장 용량의 가장 큰 단위의 정보량이 단 2년 만에 만들어진 뭐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쭉 한번 배포되어 있으니까 자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거 단위예요. 저장 단위가 비트가 제일 작고 그다음에 바이트, 그다음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뭐 펠타바이트, 뭐 에타바이트, 제타바이트 가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 적용돼 사물과 전자기기의 사용이 점점 확대되면서 만물 인터넷 시대가 돌아왔다. 연세 드신 있었나? 왜 이럴까? 네. 대량의 데이터를 사람이 일일이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도 발전됐다. 이것도 여기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초연결 사회가 맞고요. 초연결 사회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기 시작한 것도 벌써 한 7, 8년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죠, 지금. 지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전해 있어요. 지금 현재. 느끼시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습니다.